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가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결국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뀔 거고, 그 정책의 방향이 천천히 두고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딱 됐으니까 갑자기 판도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건 단기간에 변하는 제도는 없어요. 또 어떤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책이 바뀐다,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바뀐 제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타임 렉이 존재하거든요. 정책 시차가 존재하니까 그게 시장을 바꿔놓는 데는 또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놓은 게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문 정부에서 해놓은 게 차기 정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동안 막 입주량이 늘어났던 거, 네. 2018년도에 많이 네. 늘어났잖아요. 그거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다음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는 그 다음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 공급 많이 했나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을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급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집권 4년 차, 그러니까 작년에 공급이 제일 줄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임기 말로 갈수록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그때 효과가 또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공급이 임대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도 임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만약에 대선 끝나고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결과에 따라서. 글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겠죠. 이재명 후보는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는 비슷했어요.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의 조금 더 매운맛이 문재인 정부거든요. 저는 강도로 따지자면은 한 3배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매웠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근데 문재인 정부 매운맛이 이재명 네. 후보거든요. 핵매운맛 아니에요? 핵매운맛. 그래서 더 세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거 다 나왔는데, 규제할 카드 나올 거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문 정부에서 한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은 대부분 뭐 노무현 정부를 답습한 거예요. 뭐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다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강도를 조금 더 높인 거죠. 뭐 세금 강도도 좀 더 높이고 청약도 가점제 도입해서 더 뭐 거래에 대한 규제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규제들을 막 만들어내리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해내야 되겠죠, 그건. 여기서부터 또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잘 이제 보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은퇴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은퇴 시기가 늦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규제를 가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해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또 오래 시장에 남아있어요. 상담도 하시고 하셔야 돼서. 네. 2022년 되고 이제 꼭 2달 정도 지났는데 부동산 시장 진짜 이제 하락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제 생각에는 현재 하락도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한 몇 년간은 하락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집값이 하락하려면은 우선 뭐 심리적인 부분 말고 불안감 이런 것 말고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나 월세 같은 게 떨어져야 되는데 전월세가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현재 높기 때문에 현재를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월세가 떨어지기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수급 문제죠. 결국은. 전월세가 떨어지려면은 많이 지었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전세 월세 물건이 많이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이제 수급 상황상으로 장기 수급으로는 올해 내년 내후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입주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거는 지난 몇 년간 공급이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시장에 이제 전세 월세 물건이 많이 출회가 되려면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네.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뭐 제 생각에는 크게 올리기는 좀 힘든 환경이거든요.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만 아직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임대 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우면 이제 그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좀 환경 조성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공급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급도 중요한데 수요도 중요하고, 수요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가수요, 초과수요가 심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실제로 하락 거래 같은 게 나오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매매 쪽으로 보면은 그 투자 수요 또는 뭐 가수요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전월세 임대 시장에는 가수요가 없죠. 그래서 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뭐 장기적인 요인으로 인구가 준다거나 뭐 세대 수가 줄어든다든가 네. 이런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월세 수요가 현재 줄어 있거든요. 네. 이제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움직임이 둔화됐기 때문이고요. 그 움직임이 둔화된 이유는 제도적인 요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사철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세대 이런 걸 100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네. 갱신 청구권제 때문에 거의 한 70% 가까이는 그냥 눌러 앉거든요. 이사를 안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이제 전세 월세 수요가 눌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총량으로 본다면은 어차피 그게 그건데, 네. 이제 문제는 전세 월세로 공급될 수 있는 물량 중에서 현재 재고 시장, 기존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급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신규 입주 그렇죠. 아파트 같은 케이스인데, 신규 입주 아파트의 양은 별 변동이 없어요. 현재는 약간 줄어드는 수준 정도인데, 대신에 움직이는 사람은 전체 수요 중에서 한 70%가 제자리에 눌러 앉았으니까 30%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때보다는 훨씬 더 늦게 입주 아파트가 소화가 되죠. 아. 그러니까 입주 아파트가 그러니까 입주가 끝나지가 않으니까, 입주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새 아파트고 가격도 싼 편이잖아요. 한꺼번에 네. 쏟아져 나오니까. 더 좋은 양질의 전세 물량이 소화가 안 되니까 재고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잖아요. 네. 올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5%를 한번 행사했기 때문에 못하는 순간이 되면은 다시 원위치 돼버린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을 놓고서 뭐 전세 시장 끝났다 이렇게 뭐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물량이 입주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거를 봐야지 현재 몇 달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갖고 예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아까 잠깐 금리 얘기하셨는데 예.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집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하면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1대1 대응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딱 하니까 집값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 부의 관계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후퇴하고 또 경제 위기가 오고 또 그게 이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후에 경기 침체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 말하자면 이제 단발적인 금리 인상 말고 지속적이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건 경기가 호전됐다는 과열됐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한 때로부터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보면은 금리 인상 시작으로부터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4년 내지 5년, 요 사이 평균 4년 정도 후에 집값 하락으로 나타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 금리 기준금리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게 되니까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했거든요. 그때 0.25%포인트씩 17번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거는 2008년이거든요. 한 4년 정도의 시차가 있었고, 또 1994년도에 그렇게 하니까 또 아시아권 경제 위기가 네. 터지고, 그랬던 걸 보면 한 3, 4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 근데 지금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이냐, 시작을 네. 한 거냐, 그것도 저는 확신을 못 해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주고 있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일단 이런 두려움부터 갖고 있는 거죠.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호전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집은 사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건 없잖아요. 네. 언젠가 집값은 오르고 언젠가 집값은 떨어지는데 그 기간,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돼도 한 4년간 상승할 수 있다면은 그 기간은 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이라고 확신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뭐 3, 4년 뒤에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네. 그것도 아직 뭐 확실하지 않고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97년 12월에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네. 98년 한 1월쯤 되면은 시장 대출 금리가 20%를 넘어서요. 막 심하게는 30%까지 가거든요. 네. 이러니까 완전히 거래가 셧다운 돼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뭐 집값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대출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전세였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라는 관행이 있잖아요. 네. 이 전세가 오히려 시장 대출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주택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는 이 은행의 기능 이게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빌려주고 세입자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 그게 이제 결국은 전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금리가 20% 30% 뛰게 되면은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자연히 자기 집을 전세에 놔서 목돈을 마련할 수뿐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MF 외환 위기 때는 금리가 뛰니까 전세가 먼저 폭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통계도 보시면은 집값 하락은 조금 있다가 나타나고 오히려 전세가 더 빨리 폭락해 버리고 전세는 한 1년간 30% 떨어지고 매매는 한 20% 정도 떨어져요. 전세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예. 이거 집 전세 나서 자금을 마련해야겠다 하면서 네. 전세를 놓다 보니 예. 전세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 자세히 보시면 월세는 안 떨어져요. 전세는 폭락하는데.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네. 대출을 중단시키다시피 한 거는 네. 돈줄을 끊어놓은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하고는 상관없이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자영업자들이 자금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돈줄을 끊었잖아요. 네. 그러면 큰 돈이 필요하면은 뭐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네. 자기 집을 전세 놓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월세 가고. 네.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잘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았겠죠. 이사 안 가고. 이사 안 가고 대출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아직은 환경이 아니지만 실제로 부동산이 떨어지는 상황도 또 겪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신호가 있을 때 확실히 부동산 떨어지더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부동산 하락의 신호가 있을까요? 집값이 오를 때도 계속 떨어지는 요인을 담고 올라가고요. 네. 집값이 떨어질 때도 한 번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물때라고 비유를 하면은 하루 중에 밀물때가 있고 썰물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는데 밀물때라 하더라도 파도는 밀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마다 계속 심리는 움직여요. 심리는 썰물이 되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불안해 하다가 뭐 또 밀물이 조금 파도가 올라오면 다행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런 파도의 움직임이 아니고 지금 물때가 밀려 들어오는 때냐 쓸려 나가는 때냐 이거잖아요. 네.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그 구조 중에서 가장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수급이고, 그 중에서도 장기 수급이거든요. 부동산은 굉장히 느립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개월에서 36개월이 지나야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겠죠. 전세가 잘 안 나가게 되고, 네. 빈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기미라든가 이런 거는 그걸 봐야죠. 이제 공실이 늘어나느냐, 주택의 공실이. 아니면 공실이 현재 줄어들고 있느냐. 그럼 말하자면은 주택이 아닌데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들, 그런 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택이 아닌 것들,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우리는 상가 같은데 또는 생활형 숙박이나 요즘 무슨 라이브 오피스니 이런 것들을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은 주택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오피스텔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이거는 집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집값 하락의 징조는 아닌 거예요. 집값 하락의 징조가 나오려면 일단 조금 열악한 주거들부터 공실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안 채워지고 그런 게 또 가격이 하락하고, 그 저가주택 또는 비주거이면서 임대료가 저렴한 것들의 공실이 먼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상은 어떠냐면은 고가는 전세가 못 오르고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거, 원룸 같은 거 월세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10% 가까이, 10% 이상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대출 중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 돌아가서 거래가 안 되고, 또 금매가 일부 나오는 거는 제도적인 요인이잖아요. 일시적 이주택이 3년치가 몰려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거지, 지금이 썰물 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밀물인 건 맞지만 파도가 들어왔다 잠깐 나가는 약간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정부에서 조장한 거니까. 썰물이라고. 억지로 돈줄을 끊어 놓음으로 해서 조장한 거죠.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